이게 두 가지는 아닌다, 그죠? 외국 드라마나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추천해달라.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공부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면 좋겠냐. 중간에 절대 끊고 보시면 안 돼요. 그냥 국내 드라마 보듯이 쭉 하나를 다 마치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미드 씹어먹기 같은 걸 보면 모든 에피소드를 달달 외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 미드를 다 씹어먹는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데, 다 외워야 된다, 대본을 일하거나 풀로 딕테이션을 해야 된다거나 뭐 모든 문장을 쉐도잉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자극적인 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공부방법은 오래 못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래 붙들고 있어야 돼요, 영어가. 그러려면은 질리는 학습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다 심리 싸움이고 멘탈 싸움이기 때문에 공부가 하기 싫어지거나 자꾸 찝찝하면은 포기해버리게 되더라고요, 저도. 자, 반갑습니다. 여기 김재호의 영어야 백지피랑 김재호입니다. 네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많이 떨리고, 저녁 시간이라서 약간 아까 졸렸는데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또 긴장이 되기 시작하는데, 오늘 도움이 되는 말씀 많이 전해드릴 수 있기를 저도 바라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저는 1에서 100까지 진도부터 스트레스 안 받고 다 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 보고 그거를 조금 빨리 할 수 있으면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해도 갈 때 제가 이제 사실 이 책 쓸 때 저도 이거 그 원어민들하고 이제 작업하면서 저도 조금 불편한 표현이 몇 개 있어요, 사실은. 이거 나도 불편한데 학습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원어민에게 들려주면 너무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주로. 우리를 거슬리게 만드는 것들. 외울 때 이런 게 좀 좋은 것 같아. 자기가 불편한 것들 있죠? 그 문장 좀 어색하다 하면은 that sounds awkward. 훨씬 쉽죠? 근데 제 책에서 그거보다는 that doesn't sound quite right.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톤 다운 됐다. 이런데 아무리 that doesn't sound quite right가 더 점잖은 표현이고 양식 있고 배운 사람이 하는 표현을 하더라도 that sounds a bit awkward가 더 편하면 그런 문장만 집중적으로 먼저 배우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다 심리 싸움이고 멘탈 싸움이기 때문에 공부가 하기 싫어지거나 자꾸 찝찝하면은 포기해버리게 되더라고요, 저도. 제가 회계 공부할 때 딱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강사 선생님은 이게 정말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좋다라고 해도 그냥 제가 어려우니까 그냥 안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쭉 보고, 그 다음에 암기할 거는 내가 심리적으로 편한 것만 쭉 암기하고, 그러면서 영어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을 거라고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까다로운 문장을 외워주는 게 맞다. 그것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너무 모델 example부터 외우고, 물론 제 책에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초학습자들은 좀 모델 example, 그것도 맞는데, 만약에 그 방식이 아니라면 자기가 심리적으로 편한 거를 꼭 모델 example부터 외우는 게 아니고, 스몰 토크에 내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장이 있네, 이러면 그런 것들을 먼저 다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까다로운 걸로 외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제가 설명드리는 건 아마 그 일반 그 학원 선생님들이나 아마 유튜버들이 하는 거하고 좀 스타일이 좀 다를 거예요, 오늘. 어찌 보면은 시스템적인 어떤 조언이 아닐 것 같아, 약간. 그러니까 뭐 쉐도잉 하십시다 뭐 이런 게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 맞다고 봅니다. 제가 인강에서 문법 설명을 좀 한 거를 만약에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따로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could라든지 would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섬세하게 못 설명을 드렸고, 뭐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관사 이런 건 설명 자세히 안 드렸어요, 사실은. 시간적 제약도 있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좀 필요한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 외에는 제 강의에서 제가 어떤 특정 문법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하는 거 너무 쉽고 아무 문제가 없고 혹은 이미 알고 있었다면 굳이 문법책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가지는 아닌다, 그죠? 하나는 외국 드라마나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추천해달라. 두 번째는 이제 이걸 가지고 공부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면 좋겠냐. 미드나 이런 거 볼 때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추천드릴 드라마가 이제 에밀리 인 페리스가 되겠는데, 처음 볼 때는 기초 학습자건 중급 학습자건 1화가 있잖아요. 한 화. 그죠? 원 에피소드. 그게 뭐 25분이다 뭐 이렇게 치면 중간에 절대 끊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10%만 알아들어도 좋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 보고 이렇게 하면은 대충 뭐 어떤 스토리라는 건 조금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예, 응답이 없으니까 진행이 어렵네요. 역시 수업의 형태가 인강의 형태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라이브인데. 자, 어쨌든 자기의 수준에 상관없이 한 화를 볼 때는 영어가 몇 프로 들리느냐, 개별 표현이 이게 뭐 어떤 표현이냐, 이거 못 듣고 이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잘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한 화를 쉬지 않고 다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리고 잘 참으시고 그냥 국내 드라마 보듯이 그냥 그림 보면서 쭉 하나를 다 마치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 화면, 그 장면에 대한 잔상도 영어 공부에 있어서 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고, 한글 자막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넷플릭스 같으면 한글 자막 나오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글 자막 그대로 다 그냥 다 보셔도 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영어를 틀어놓되 밑에 한글 자막을 눈으로 보면서 봐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스토리를 먼저 다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 1화에 이런 얘기구나 하는 걸 한글로 그냥 먼저 스토리를 다 그냥 섭렵을 하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때는 너무 사운드 자체 들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왜냐면 저도 옛날에 해봤는데 잘 안 들리는데 자막 없이 들으려고 용어를 쓴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는 않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만 받아서 공부 오래 안 하게 되고 금방 이렇게 드라마를 안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 그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같은 에피소드 볼 때 영어 자막 보고, 세 번째 동일한 에피소드를 볼 때 그냥 한글 자막과 영어 자막을 다 끄고 그냥 영어만 들으시는, 제가 한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방법을.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세 가지 프로세스를 다 거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때 한글은 보지 마시고 영어 자막을 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듣는 거, 화면 그 대사 나오는 거하고 영어 자막을 동시에 하는 이 네 번의 프로세스만 거치면은 그냥 더 이상 볼 건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네 번을 봤을 때 개별 센텐스를 다 그럼 100% 이해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드라마를 이게 영화 한 편이면 모르겠는데 그 넷플릭스 시리즈는 그 에피소드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걸 다 100% 공부하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당하게 이해하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에피소드를 4번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에밀리가 지금 정확하게 한 시즌이 몇 가지 에피소드로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 보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이제 그러고 나서 뭐 예를 들어 에밀리를 다 봤다. 그러면 이제 다른 뭐 드라마로 넘어가고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요, 영어 방법이라는 게 이제 유튜브의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안 들리는 거를 절대로 한국말 자막을 보지 않고 영어 자막도 안 보고 어떻게든 들어야 된다 뭐 라거나 이런 힘든 프로세스를 공부를 해봤는데, 그냥 조금 편하게 한국말 보고 영어 자막 보고 그 다음에 자막 없이 한번 보고 마지막에 영어 자막 이렇게 봐도, 어차피 저도 되게 많은 분들 모시고 영어 강의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늘어있는 게 이래치나 저래치나 비슷해요. 공부량만 비슷하게 흘러갔으면은 큰 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리고 또 하나가 드라마나 이런 거의 특성상 오바스러운 대사가 되게 많거든요. 일상보다는 조금 더 약간 좀 유머를 가미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에 대한 이해도가 한 40%밖에 안 돼도 실제 정말 그 제가 많이 얘기하는 그 제프와의 대화에서는 잘 들려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드라마를 공부하는 방식도 일부러 막 자기에게 고통을 가하면서 들을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저도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미드 씹어먹기 같은 걸 보면 모든 에피소드를 달달 외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 미드를 다 씹어먹는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데, 때로는 그 극단적인 학습법 있잖아요. 왜? 극단적인 학습법은 좀 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뭘 씹어 먹어라 이런 말 자체가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일정량의 학습량을 채우면은 충분히 많이 늘어 있거든요. 막 이렇게 뭘 다 외워야 된다, 대본을 일하거나 풀로 딕테이션을 해야 된다거나 뭐 모든 문장을 쉐도잉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자극적인 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스트레스 받는 공부방법은 오래 못 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결국에는 오래 붙들고 있어야 돼요, 영어가. 그러려면은 질리는 학습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다 아시는 드라마 몇 개만 추천해 주면, 우선 드라마 선정 기준은 제가 예전 다른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의학 드라마나 법정 드라마나 SF물 이런 건 잘 안 보는 스타일이에요. 제 개인적인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너무 전문적인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범용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생활형 일상생활을 그린 드라마를 보는 거를 늘 추천드리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세간에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제 모던 패밀리입니다. 모던 패밀리, 그죠? 무슨 계기로 거기에 꽂혀가지고 에밀리 인 페리스는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밀리 인 페리스 일단 추천드리고, 다만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에밀리 파리에 가다를 보시는 분은 거기서 주인공인 에밀리 있잖아요. 그 친구랑 에밀리 상사가 있습니다. 프랑스 여성. 그 여성들 정도의 얘기만 잘 알아들으면 됐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프랑스인들의 영어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영어가 안 들린다고 스트레스 절대 받지 마라. 이런 애티튜드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뭐 알아듣는 거고, 못 알아들어도 뭐 이거 못 알아듣는다고 내가 청취가 너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라. 그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이것도 사실 좀 오래된 영화예요. 근데 제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어가 되게 좋아. 그래서 저는 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석규님이라는 분이 이걸 씹어 먹었는데 영어가 안 되더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치 씹어 먹는다고 해서 영어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상황에 대입해야 되는, 그게 이제 인턴입니다. 인턴은 되게 좋은 영어 소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미드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턴 보실 거 추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20년 전 영화가 있어요. 제 위주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If Only라는 영화 아세요? If Only라는 영화를 제가 사실은 2주 전에 우연찮게 케이블 TV에서 봤는데, 제가 통대 재학 시절에 이 영화를 본 것 같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영화관에서. 그때 들을 때하고 이번에 들을 때가 너무 달랐습니다. 정말 수월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영화를 몇 번 본 게 아니거든요. 그때 보고 이번에 중간에 뭐 스쳐가면서 본 거 저건 있는 거 같은데, 이번에 이제 20년 만에 이제 끝까지 본 것 같은데 굉장히 잘 들렸고,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김재우 영화에 나오는 표현이 좀 많이 나왔어요. 솔직히. 그래서 공부하면서 쾌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학습한 것이 이제 컨수밍 작업할 때 이제 맞닥뜨리면 쾌감하고 공부할 맛이 나는 그런 측면에서는 에밀리 인 페리스, If Only, 인턴, 이 세 가지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언제 시간이 좀 되시는 분은 그런 걸 한 6월까지 다 듣겠다 내가, 이렇게 마음 먹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냥 설거지하면서 틀어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통대 준비할 때 제일 저도 많이 질문했던 거, 강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질문 많이 했던 게, 그냥 오며 가며 듣는 것도 도움 되나요? 도움 안 돼요. 저는 그거는 확신을 좀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틀어놔봤자 소음에 불과하다. 그거는 누가 해야 될 거냐면은 이미 청취가 잘 되는 사람, 그리고 제 주변의 국내파들도 거의 그렇게 동의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방법은 시간만 낭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저의 지난 시간을 쭉 이렇게 반추해 보면 섬세하게 알았을 때 되게 잘 들리지, 청취하는 양을 늘렸을 때 막 잘 들리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운드에 대한 노출보다는 이 흐릿한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면은 사운드는 상당 부분은 해소된다. 상당 부분은. 매우 유니크한 액센트 그런 거 빼고. 우선은 첫 번째로 그냥 설거지하면서 틀어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통대 준비할 때 제일 저도 많이 질문했던 거, 강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질문 많이 했던 게, 그냥 오며 가며 듣는 것도 도움 되나요? 도움 안 돼요. 저는 그거는 확신을 좀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틀어놔봤자 소음에 불과하다. 그거는 누가 해야 될 거냐면은 이미 청취가 잘 되는 사람, 이미 청취가 제법 잘 되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점점 느는 길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청취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집중해서 듣는 시간만 의미가 있고, 그냥 흘겨 듣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태원에 있는 어떤 술집에 자주 내가 가서 소음과 섞여가지고도 자꾸 소리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제 말이 100% 맞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제 주변의 국내파들도 거의 그렇게 동의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방법은 시간만 낭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단 이미 제법 잘 들려. 드라마를 보건 뉴스를 보건 제법 캐치가 잘 돼. 그런 분들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강의에서 나온 표현들을 익히다 보면 듣는 것도 더 잘 들릴 거고 표현을 마주치면 그 표현들이 잘 들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익히고 말하는 연습만 하면 리스닝 실력도 향상될까? 저는 이렇게 볼게요. 극단적으로 A라는 사람이 청취를 아예 안 해. 그냥 어떠한 드라마도 보지 않고 어떠한 유튜브 영상도 보지 않고 양질의 표현만 익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제 인강에서 어떤 다양한 표현이 이제 소개가 됐다. 그런 걸만 익힌 사람이 한 명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표현을 잘 안 익히고 뭐 넷플릭스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만 열심히 보는 사람이 있다고 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누가 청취가 더 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저의 지난 시간을 쭉 이렇게 반추해 보면 섬세하게 알았을 때 되게 잘 들리지 그 청취하는 양을 늘렸을 때 막 잘 들리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 대표적으로는 저는 사실 뉴스 듣고 이런 거는 정말 너무 수월했었어요. 그 이제 통대 준비하는 세월이 좀 길어서. 근데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통대 다닐 때도 졸업하고 나서도 영화관에 가면은 이제 정말 외국 영화를 보잖아요. 잘 안 들리는 게 꽤 있었던 것 같아. 영화도 좀 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어떠냐? 되게 정확하게 아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지난 세월 동안 정확하게. 그러니까 흐릿한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요즘 다양한 드라마를 그 드라마를 집중적으로 안 보더라도 이제 들리는 감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 귀에. 이해도. 그러면은 그 사운드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저 장면의 내용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많이 수월해진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 봤을 때도 사운드의 민감도를 높이지 않더라도 그 주로 안 들리는 게 주로 어떤 거냐면은 개별 단어의 뜻은 명확하지 않은데 그 조합됐을 때 발음이 스카티시가 나오거나 뭐 그 싱가포르 발음이 나오거나 호주의 그 펄스 이런 지역의 발음이 나오거나 이러면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스카티시 발음을 물론 제가 회사 다닐 때 스코틀랜드 사람하고 일을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들린다는 거는 그 뜻을 되게 선명하게 아니까 들리는 게 많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무 사운드에 사운드에 대한 노출을 막 극단적으로 높여야 되나 이거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본을 봤을 때 굉장히 빠르게 읽히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게 별로 없으면 거의 잘 들려요. 근데 읽을 때 뭔가 자꾸 찝찝하고 눈에 거슬리는 게 많아지면은 잘 안 들린다고 봐야 돼, 거의. 그러니까 제가 지난 세월 동안 그게 좋아진 게 읽을 때 되게 수월하다는 거거든. 그런 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드네요. 그래서 인풋의 그 농도를 좀 짙게 가져가면 좋다. 근데 이것이 그 항상 얘기하지만 민감기를 넘어서서 학습의 영역으로 갈 때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것은 분명히 있다는 건 좀 인정을 하면서 들어가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거는 뭐 그거까지도 나중에는 뭐 너무 잘 들릴 거고요. 자다가 일어나도 다 들리고 이건 다 거짓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어차피 영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긴장을 좀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운드에 대한 노출보다는 이 흐릿한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면은 사운드는 상당 부분은 해소된다. 상당 부분은. 매우 유니크한 액센트 그런 거 빼고. 그렇게 봅니다. 우선 윈피키드는 좋은 책 맞습니다. 영웅박의 정말 좋은 책은 맞고요. 윈피키드 공부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스피킹만 생각한다면 내가 스피킹을 잘해야 되겠다 하면은 해석 안 되는 거는 다 제껴도 돼요. 그냥 해석 안 되고 아리까리하거나 이디엄이 섞인 문장 다 제끼세요. 그냥 이거는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차피 아주 윈피키드는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냐면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글이에요. 철저하게 원어민들을 생각하고 작가가 재미난 글을 쓴 거기 때문에 매우 원어민스러운 그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윈피키드를 읽을 때 난이도를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학생들 중에 일부 학생들은 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영어를 제법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해석을 시켜보면 오역을 부지기수로 하는 걸 제가 몇 년 동안 봐왔거든요. 그 말인즉슨 결코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역이 되는 문장은 결국 내 입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윈피키드 읽을 때 첫 번째, 일단은 윈피키드를 청취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스피킹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까라고 하는 사람은 윈피키드에 나온 문장 중에 해석이 쉽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어려운 이디엄 같은 게 전혀 섞여 있지 않은 문장만 공부하는 게 맞다고 봐요. 무조건. 해석하려고 스트러글 할 필요가 없다. 스피킹을 생각한다면. 그 다음 두 번째,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스피킹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잘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네이티브들이 한국인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까지 알아들으려면 사실은 윈피키드 내용을 한 번 봤을 때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쑥 읽혀야지만 청취도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심리적 부담을 더는 학습, 순서를 바꾸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편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해석이 안 되는 거는 나중에 두 번 3회독, 4회독 할 때 다시 본다라는 각오로 하고 처음에는 쉬운 문장만 스토리 파악하면서 쉬운 문장은 따로 정리는 해두셔야 돼. 모든 문장을 다 정리할 수는 없고요. 어떤 특정 페이지에서 이 문장은 되게 마음에 든다 하면은 따로 노트를 만들어서 한 페이지에 한 두 문장 정도라도 스피킹 영역으로 끌고 올 수 있게끔 정리를 좀 해. 그러면은 사실은 윈피키드가 한 권이 한 200 몇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200 몇 페이지로. 그러면 한 페이지에서 한 두 문장 고르면은 그게 한 400문장 될라나?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잖아요. 아, 그거 안 하시려고요? 그것도? 아, 그건 해주셔야 돼요. 그 정도는 해주셔야지. 그 정도 정성 없이 되겠습니까? 윈피키드에 공부할 때는 스피킹을 생각하는 공부부터 먼저 하고 그러니까 쉬운 문장만 발췌해서 내거로 만든다. 이걸 하고 그 다음에 2회독 하거나 3회독 하면서 이제 청취까지 내가 결국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조밀조밀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심각하게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하면 어차피 윈피키드를 여러분 강의의 형태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혼자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점 가서 번역, 요즘 윈피키드는 아마 거의 다 번역본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역이 거의 없겠죠. 오역이 없다는 가정하에 그걸 참조하면서 이렇게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러면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반드시 번역본하고 이걸 끼워 맞추는 학습을 해 주셔야 돼요. 윈피키드에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한번 쳐볼게요. I'm not taking no for an answer.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윈피키드에 I'm not taking no for an answer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그게 해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아리까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I'm not taking no for an answer 이러면 I'm not taking no for an answer라는 문장이 이제 나왔는데 해석이 안 된다. 그럼 그 해석하고 안 넘어가면 청취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겠죠. 이제 그런 학습을 해서 윈피키드의 문장이 약간 그 해학적인 요소가 되게 많아요. 약간 유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게 그걸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해소를 안 시켜놓으면 나중에 청취할 때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윈피키드에 대한 이해도 한 번 읽었을 때 그 이해도 정도는 특정 학습자의 청취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윈피에서 트리키한 문장들을 하나하나 다 해소할 필요가 있다. 청취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보는 거죠. I'm not taking no for an answer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제안을 한 다음에 너 무조건 yes라고 그래야 돼. 너 거절하기 없기 이런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 거절하기 없기 너 무조건 우리 회사 와야 돼. 내가 오퍼했어. 응 하는 거다. 이런 말인데 그런 게 직관적으로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청취라는 것은 이제 한 번 지나가 버리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문장이 윈피키드 읽을 때 거의 두 문장에 한 문장씩 그런 게 생긴다거나 한 페이지에 그게 대여섯 번 생겨버리면 그 사람 청취 힘들다고 봐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역본을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번역본까지 참조해서 아 이제 요 뜻이구나. Now it makes sense. 이 정도 될 때까지는 해주셔야 원어민 만났을 때 좀 청취가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드라마 청취에도 상당히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요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윈피키드는 청취 교재를 활용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요거를 스피킹 교재로만 활용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그런 해석을 100%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나만 더 첨언할게요. 결국 저도 그렇고 이거 분명히 5번이나 외워서 이제 나오겠다 싶은데 끊임없이 안 나오는 거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분명히 학습을 했어. 이제 내게 됐다 싶었어. 근데 네이티브들하고 만나서 실제 상황에서 아차 싶을 때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 집에 가는데 아까 그거 써야 되겠다 싶은 거 생각난 거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거를 이겨내려면은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제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서울 뭐 사는 거 어떠냐 이러니까 뭐 어떠고 뭐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다가 뭐 괜찮아요 이러더라고. 근데 결국 거기서 저는 그 학생에게 I can't complain 이걸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I can't complain 안 나오더라고. 근데 김재호 영어에서 I can't complain 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표현이 습관화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알고 있는데 입으로 나오게 만드는 표현의 확장만 돼도 사실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 말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이게 뭐 공감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